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후반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여자예요. 저에게는 동갑내기 동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동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시동생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때 들어온 동서가 저랑 같은 나이였죠. 저는 주부였지만 동서는 의사였고요. 그래도 저희 친정은 꽤 잘 사는 집안이었고 동서는 직업은 의사이지만 동서의 친정이 부유한 건 아니었어요. 시모는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동서를 더 예뻐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동서네 집에도 어머님이 갑자기 찾아오시고 그래? 어제 갑자기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러시는데 나 진짜 당황스럽더라. 그래도 저는 동서와 나이도 동갑이고 잘 지내보고 싶었죠. 그래서 가끔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도 했어요. 아니요,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경우는 없었어요. 오셔도 제가 집에 없으니까 아예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못 참는 편이라 어머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면 저는 한마디 했을 거예요. 시모가 저한테는 미리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오거나 갑자기 시댁으로 저를 부르는 일이 잦았는데 동서한테는 그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한마디 드려야 하나? 그렇게 찾아오실 때마다 이것저것 시키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진이 다 빠져. 기빨리는 느낌이야. 근데 형님이 그런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왠지 말 못하실 것 같은데. 내가 왜 말을 못해? 필요하면 해야지. 동서도 그런 상황이라면 말할 것 같다며. 저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는 의사라 일하느라 바빠서 그럴 수 있지만 형님은 집에만 있는 거 뻔히 아는데 뭐라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시게요? 내가 집안일하는 것도 일이잖아. 집에만 있다고 일이 없는 게 아닌데 당연히 할 말이 많지. 글쎄요. 어머님이 제가 말하는 건 이해하실 것 같은데 형님이 그렇게 말하면 괜히 싸움만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형님, 집안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놀면서 어머님이랑 좀 더 시간 보내는 게 뭐 그리 어려워요. 시모가 동서를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었는데 야가 빠진 머리 좋은 동서는 벌써 이런 서열 관계를 눈치채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따지기도 애매하게 딱 얄미울 정도로만 말을 하는 동서가 참 미울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서, 나 동서네 병원에 아는 분 있는데 아마 동서도 잘 아는 분일 거야. 청소하시는 분인가요? 아님 환자인가? 형님이랑 저랑 공통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그 정도일 것 같은데. 그분도 의사야. 우리 아버지랑 절친이신데 동서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한 건데. 전 그런 도움 필요 없어요. 지금도 잘 지내는데 굳이 형님 도움 받는다고 병원 생활이 뭐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전 그런 거 괜찮으니까 형님은 제 걱정하지 마세요. 말하는 것마다 묘하게 기분이 나쁜데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은근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고 물어봐야 저만 우스워질 것 같더라고요. 동서관계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 동서에게 안부를 묻거나 가끔 반찬을 가져다 주는 것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동서가 저에게 거리를 두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당신 진짜 요리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만 먹기 진짜 아깝다. 당신이 음식 장사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저번에 도시락 싸준 거 동료들이 엄청 맛있다고 했었어. 매번 제가 해주는 음식을 좋아하는 남편이 음식 장사 얘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느낌이 들면서 정말로 이걸로 장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주부로 지내기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요리라면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한번 해볼까?
나 음식도 빨리 만들고 예전부터 요리하는 거에 관심 많았었는데. 당신 도시락도 엄청 잘 만들잖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반찬이나 도시락 사업한다고 하면 무조건 찬성이야. 그래서 시작한 게 도시락 사업이었어요. 집에서만 있으면 편히 지낼 수 있는데 그 힘든 일을 네가 할 수 있겠어? 결혼 전에도 친정아버지의 도움만 받아봤지. 사실 저는 제대로 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게 항상 부끄러웠거든요. 그런 저를 잘 아시는 친정아버지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할 거예요. 연구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인데 적당히 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수익 나는 대로 아버지한테 돈 다 갚을 거예요. 가게 오픈하는데 거의 대부분을 친정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저도 투자 받은 돈을 갚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저도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고 마음먹은 터라 많이 연구하고 시작한 거였죠. 예, 제법 그럴듯하다. 준비 많이 했나 보네.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 메뉴도 많고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제가 가게를 오픈하기 하루 전날 시모가 찾아왔더라고요. 저 이거 제대로 해보려고 연구 많이 했어요. 어머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나도 나지만 네 동서 요즘에 병원 일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더라. 한번 먹어보라고 갖다 주는 게 어떠니? 그러면 병원 사람들도 보고 단체 주문할 수도 있잖아. 홍보 겸 한번 다녀와 봐.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 같더라고요. 동서에게 굳이 도시락까지 갖다 바친다는 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게 홍보가 된다면 한 번쯤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요. 게다가 그 병원에 동서 말고도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분에게도 도시락을 갖다 드릴 생각이었어요. 오픈하고 처음 선보이는 도시락이니 정말 정성껏 도시락 2개를 준비해서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내가 도시락 가게를 오픈했어. 요즘 바빠서 식사도 제대로 못한다며? 내가 병원으로 가지고 갈게. 한번 먹어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병원에서도 밥 나와요. 뭐 한다고 여기까지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외부 음식 병원으로 가져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멀지 않으니까 아는 분 뵈러 가는 길에 들리려고 했던 거였어. 싫으면 안 가져갈게. 오시는 길이라고 하니 그냥 가져오시던가요. 근데 도시락은 그냥 원무가에 맡겨놓고 가세요. 굳이 제 형님이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형님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내가 창피해서 그래? 무슨 말이 그래? 지금 되게 오해할 만한 말인 거 알아? 저는 집안 사람들이 병원에 드나드는 거 싫어서요. 저 보시더라도 아는 척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척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싫은데? 내가 일하면서 피해줄까 봐 그래? 난 그냥 도시락 전해준다고 가는 거야. 내가 밥을 사달라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락을 주겠다고 가는데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왜 이렇게 사람 기분은 무시하면서 말을 하는 거야? 부탁한 적도 없는 걸 왜 하시냐고요. 동서가 의사라고 병원 와서 대접이라도 받아보려는 심산인 걸 누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해서 도시락 하나 갖다 주겠다는데 내가 별소리를 다 듣네? 솔직히 내키지도 않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자, 바쁘니까 전화 끊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병원 와서 저랑 아는 척 할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저 그런 거 정말 싫어하니까. 저는 그게 도시락 갖다 주겠다는 사람한테 할 소리냐며 따지려고 했지만 동서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괘씸해서 이놈의 도시락 그냥 가져가지 말까 하다가 이미 병원 앞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기도 뭐하더라고요. 자존심은 상하지만 동서의 도시락은 원무과에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시락을 드려야 하는 다른 분도 있으니까 그냥 병원으로 향했죠. 그분은 제 도시락을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 도시락 좀 맡기려고 하는데요. 가정의학과 선생님 중에 김윤지 선생님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전달해 드릴게요. 어느 분이 주신 거라고 하면 될까요? 원무과 직원의 물음에 잠시 머뭇거리는데 이쪽으로 걸어오는 동서가 보이더라고요. 동서!
아까 말한 도시락 가져왔어. 곧 있으면 식사 시간이지? 지금 가져가면 되겠다. 저는 일부러 동서가 보이길래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동서라고 불렀어요. 동서가 저보고 형님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한 건 일부러 무시한 거였죠. 그런데도 동서가 저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 하길래 일부러 팔을 붙잡았죠. 동서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굳이 동서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동서는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려다가 저를 흘겨보며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아줌마, 배달하시느라 고생하시네. 팁 2만 원 줄 테니까 받아가세요. 고생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저는 당연히 따져 물었죠. 지금 뭐라고 했어? 내가 도시락 배달해주는 아줌마야? 일부러 도시락 가지고 와준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야? 도시락 배달 오신 거 맞잖아요. 비싼 배달비 주는 거라 생각하시라고요. 행색은 왜 또 이렇게 추레해? 쪽팔려. 누가 볼까 겁나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죠. 동서가 저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미 동서의 말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동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 형님인데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나를 이렇게 대해. 나랑 가깝게 지내는 게 싫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사람을 깔보는 건 동서 인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난 진짜 형님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동서지간이라고 수준도 맞는다고 생각해요? 왜 남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사람을 쪽팔리게 해요? 제가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뭐?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쪽팔려? 수준이 안 맞아? 어떻게 나보고 아는 척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정말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맞아?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겠어요? 쪽팔리게 도시락 배달이 뭐야, 진짜. 사람들이 알면 모양 빠지거든요? 누가 이딴 도시락 먹고 싶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오바야? 내가 동서 골탕 먹이려고 도시락 가져왔어? 어머님이 나보고 동서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다고 해서 가져왔어. 처음 선보이는 거라고 정성껏 준비한 거라고. 근데 사람 성의를 무시해도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무시하는 게 잘하는 짓이니? 그러게 누가 이렇게 하래요? 남이야 밥을 제대로 먹든 못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오지랖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내가 예뻐서 주는 도시락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겠어요? 동서 진짜 말 막 한다. 우리 나이도 같고 같이 잘 지내보고 싶었는데 내가 뭐하러 그런 마음 가진 건지 모르겠다.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수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동서지간이라고 괜히 나랑 말 많이 섞을 생각하지 마세요. 난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동서가 평소에 절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알만 하더라고요. 제가 동서에게 크게 실수를 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동서는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동서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말까지 하는 거야? 내가 동서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저는 진지하게 물었어요. 동서가 왜 이렇게까지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지 알고 싶었죠. 우리가 동갑이고 동서지간이라도 사람 간에는 수준 차이라는 게 있어요. 난 의사고 형님은 주부. 이제 도시락집 사장님인가? 그래봐야 수준 차이 나는 건 여전하죠. 형님이 저에게 실수한 건 우리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자꾸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구나. 내가 의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솔직히 난 같은 의사 아니면 길게 말하기도 싫어요.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야말로 동서랑 더는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특권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모든 의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서는 자기가 대단히 남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는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지만요. 기가 막혀서 저는 동서와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돌아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미나야, 아까 전화해서 언제 오나 했더니 여기 있었어? 들어오지 않고 여기서 뭐해?
저희 아버지의 절친한 친구이시자 동서가 다니는 병원의 병원장님이셨죠. 아저씨! 안 그래도 금방 찾아뵈려고 했어요. 아직 식사 안 하신 거 맞으시죠? 제가 도시락 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는데. 도시락 가져온다고 했는데 내가 점심을 어떻게 먹어?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는 줄 알았어. 너 어디 있나 찾으러 내가 일부러 나온 거잖아. 저는 옆에 있는 동서는 버려두고 곧장 병원장 아저씨한테 향했어요. 흘낏 보니 동서가 병원장 아저씨한테 인사를 했는데 아저씨는 저에게 말을 거느라 인사도 못 보셨더라고요. 잔뜩 긴장해서 서 있는 동서는 저와 아저씨가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서 자리를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늦어서 죄송해요. 저희 동서도 이 병원 다니는데 동서한테도 도시락 주려다가 늦었어요. 근데 동서가 제 도시락은 받기도 싫다고 해서 실랑이 좀 하느라요. 이거 정성껏 만들었어요. 아저씨, 맛있게 드세요. 아니, 동서가 누군데 우리 딸이 만든 도시락은 받기도 싫다고 하는 거야? 일부러 신경 써서 가져온 걸 왜 싫다고 해? 거참 이상하네. 병원장 아저씨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신 건 그만큼 저희 아버지와 친한 사이여서 그랬어요. 종종 저를 딸내미, 딸이라고 부르시곤 했거든요. 물론 동서는 그 상황을 모르니까 눈이 동그랗게 커졌겠지만요. 아니에요. 동서가 병원 사람들한테 제가 자기 형님인 것도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너무 창피하대요. 뭐? 무슨 그런 동서가 다 있어? 형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동서구만. 내가 누군지 알면 버릇을 제대로 고쳐놓을 텐데. 그게 대체 누구야? 내가 우리 딸 괴롭히는 사람이면 다 혼내줘야지. 아버지의 절친인 병원장 아저씨가 저를 유독 챙기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아저씨가 아버지와 절친이라는 것도 이유였지만 아저씨가 처음 병원을 개원했을 때 병원이 망할 뻔한 적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큰 돈을 투자해 병원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우리 집도 투자한 원금보다 돈을 벌었지만 폐업해야 하는 줄 알았던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서로 좋은 일이었다고 빚졌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저씨는 매번 저와 우리 친정을 위해서는 뭐든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있잖아요, 아저씨. 아저씨도 의사시잖아요. 의사들은 원래 의사 아닌 사람하고는 대화도 하기 싫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일부러 동서 들으라고 큰 소리로 물었죠. 동서는 하얗게 질려서 침을 꼴깍 삼키더라고요. 남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말을 무슨 용기로 한 건지.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런 의사가 우리 병원에 있다고? 설마 그게 우리 딸내 동서 얘기야? 아, 맞아요. 전 동서가 일하느라 바빠서 밥도 못 먹는다는 말에 도시락 싸들고 왔다가 괜히 봉변만 당했죠. 수준 차이 나서 저랑 말도 하기 싫고 저 때문에 창피하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저 괜히 왔나 봐요. 도대체 그게 누구야? 듣다 보니 황당하네. 그런 인성 가진 사람이 정말 우리 병원에 있단 말이야? 그냥 말해봐. 나는 대체 그게 누구인지 알아야겠어.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위하면서 살아야 하는 직업이야. 인성이 문제가 있는 직원이라면 나도 알아야겠는데. 동서를 보지 않았는데도 안절부절 못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도 남죠. 저를 무시하는 동서로서는 제가 자기네 병원의 병원장님이랑 그리 가까운 사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저 진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궁금해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동서예요. 동서, 내가 전에 말했지? 동서네 병원에 내가 아는 분이 있다고. 그때 동서가 그랬잖아. 청소하는 분이냐고. 근데 청소하는 분은 아니신데 병원장님이셔. 참, 동서도 이미 알고 있겠구나? 병원장님,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나요? 저희 형님이 가져오신 도시락 되게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제가 형님한테 그렇게 말한 건 농담인데 형님이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동서는 당황했는지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먹지도 않은 도시락이 맛있다고 하지를 않나.
자기가 한 말은 농담이라며 어색하게 웃지를 않나. 정말 당황한 듯 보이긴 하더라고요. 매번 턱을 빳빳이 들고 도도하게 굴던 동서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데 우습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그 태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아주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자네가 우리 딸 동서야? 근데 도시락은 먹지도 않겠다고 했다면서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소린가? 그리고 자네는 농담을 참 이상하게 하는구먼. 누가 들을까봐 겁나지도 않던가? 병원장 아저씨는 동서에게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완전히 얼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만 뻥긋거리며 서 있더라고요. 미나야, 내 진료실로 가서 남은 얘기나 좀 하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지. 그럴까요? 저 어릴 때 아저씨 진료실 가보고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나저나 제가 동서랑 신랑이 하는 바람에 점심을 늦게 드려서 음식이 식었을까봐 걱정이에요. 뭘 그런 걸 걱정해? 난 괜찮아. 여기까지 찾아와서 나 주겠다고 가져온 그 정성이 고맙지. 그나저나 도시락 사업 시작했다면서? 아휴, 제주도 좋아.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어? 저도 제가 잘하는 걸로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연구 많이 하고 도전하게 됐어요. 아저씨 도시락은 스페셜하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아요.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가는데 동서는 덜덜 떨면서 우리를 바라보더라고요. 얼마나 우습던지. 제가 동서 병원에 아는 분 있다고 했을 때 진작에 귀 기울여 들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왔으면 그냥 고맙다고 받기만 했어도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지 무덤 지갑한 거죠 뭐. 근데 동서면 미나 너보다 아랫사람인데 아랫사람의 하극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김윤재 선생이 말도 너무 심하던데. 난 그 사람이 그 정도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 말을 너무 막 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 병원장 아저씨랑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전 좋은 마음으로 도시락 싸들고 왔다가 기분만 나빴어요. 동서는 원래 절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저한테 배달비를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형님한테 그런 식으로 굴면 쓰나. 내가 혼쭐을 내주고 싶긴 한데 괜히 남의 가족 일에 끼어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죠. 아까는 동서가 너무 얄밉게 말해서 저도 유치하게 괜히 그런 거예요. 물론 마음 같아선 동서가 병원에서 잘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한 것도 아니었지만 괜히 병원장 아저씨한테 그런 부탁까지는 하지 않았죠. 저도 받은 대로 갚아줬으니 그걸로 만족했어요. 하지만 그걸로 동서와 화해를 한다거나 잘 지내볼 생각은 없었고요. 저는 저대로 제가 받은 빚은 갚아줄 생각이었죠. 그나저나 정말 듣자 하니 인성에 문제가 있는 친구 같긴 하더라. 속상했겠구나. 아저씨의 위로에 기분이 조금은 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동서를 용서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었지만요. 그렇게 아저씨와 오랜 대화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잠깐 쉬는 사이 동서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은 동서의 전화라 받기도 싫었지만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죠. 얼마나 비굴하게 나올까 기대도 되더라고요. 형님, 오늘 많이 언짢으셨어요? 제가 오늘 진료할 환자가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 있죠? 저도 제가 왜 그렇게 뾰족하게 굴었나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형님, 너무 죄송해요. 오늘 일은 잊어주실 거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동서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간지러운 목소리더라고요. 제가 병원장 아저씨랑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갑자기 바뀐 태도였죠. 동서, 내가 서운할 일이 뭐가 있어. 팁도 두둑하게 2만 원이나 받았는데. 도시락 배달하고 그 정도면 많이 번 거지. 아직 가게 오픈도 하기 전에 난 동서 덕에 돈도 벌었어. 저는 한껏 비아냥댔어요. 들은 말을 똑같이 되갚아주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그걸로 기분이 전부 다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 형님. 제가 원래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형님이 만드신 도시락 진짜 맛있었어요. 형님 진짜 요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쓰레기통에 처박아뒀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먹었네? 아니면 먹었다고 그냥 거짓말하는 건가? 근데 동서, 나랑 너무 오래 통화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랑은 대화도 오래 하고 싶지 않다고 했었잖아. 내가 너무 황송해서 전화를 계속 받고 있지를 못하겠네. 이만 끊을까? 에이, 형님 왜 그러세요? 저 정말로 형님이 주신 도시락 다 먹었어요. 그리고 아까는 제가 정말로 죄송했어요. 근데 저희 병원장님이랑 형님이랑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아까 보니까 병원장님이 형님한테 딸이라고 하시던데 정말 딸은 아니시죠? 우리 아버지 절친이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동선의 병원에 투자를 좀 크게 하신 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동서한테 그분 얘기 꺼내려고 했던 거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까우셨구나. 그나저나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한 말 때문에 저희 병원장님이 절 안 좋게 보셨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병원 생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장님이 워낙 어려운 분이라 제가 감히 변명이라도 하는 것도 어렵고 이상하기도 할 것 같고요. 형님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말씀 몇 마디면 병원장님도 절 믿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런 건 잘난 동서가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동서는 내 도움 필요한 사람도 아니잖아. 동서처럼 특별한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해? 형님은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형님이랑 병원장님이 그렇게 잘 아시는 사이였으면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오늘 일은 좀 잊어주시면 안 될까요? 동서는 대놓고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더라고요. 정말 못마땅했죠. 그런 모습이 더 보기 싫더라고요. 내가 동서한테 말했잖아. 동서 병원에 아는 분 있다고. 근데 동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청소하는 분 아니냐고 했잖아. 내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라고 했을 때는 그런 도움 필요 없다며. 나처럼 수준 차이 많이 나는 사람이 동서를 어떻게 도와. 그때는 제가 병원장님인지 모르고 그랬던 거예요.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병원장님이랑 안다니까 그제서야 내가 했던 말에 관심을 갖고. 이제 와서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도 되게 웃기네. 동서는 사람 봐가면서 태도 바꾸나 봐? 사람이 진짜 왜 그래? 아까 나한테도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했는지 알아? 그것도 모자라서 나한테 배달 팁이라고 줬던 것도 얼마나 기분 더러웠는지 알아? 형님 많이 서운하셨구나. 저는 형님이 창피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병원에 오시는 게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럴까봐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일부러 배달 팁이라고 말한 것도 그냥 잊어주세요. 그건 그냥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한 말이 있는데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아서 태도 싹 바꾸고 아양 떠는 거 보면 난 동서가 더 진절머리 나게 싫어. 사람이 너무 이중적이라서 말도 섞기 싫다고. 아까 일은 제발 잊어주세요. 제 실수고 지금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심이에요. 동서 같으면 그런 말을 듣고도 잊을 수 있어? 동서, 사람들 우습게 보지? 그거 되게 이상하고 못된 거야. 그리고 난 동서가 한 말들 잊어줄 생각 전혀 없어. 음식 갖다 준 사람한테 팁을 왜 줘? 내가 동서한테 뭐 바라고 도시락 갖다 준 거야? 아니라고. 난 좋은 의도였어. 너무 바쁜데 도시락 갖다 주면 조금이라도 먹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간 거였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도 죄송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는 형님이 어떤 마음으로 갖다 주신 건지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잊어주세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병원장님한테 말 좀 잘 전해주세요. 형님한테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동서처럼 그러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병원장님한테 동서에 대해서 좋게 말할 생각도 없고 나쁘게 말할 생각도 없어. 동서 회사 생활은 동서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내 덕 볼 생각하지 마.
제가 어떻게 하면 형님 화가 풀릴까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생각해도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은 크게 잘못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자. 동서한테는 그거 말곤 바라는 거 없어. 난 동서한테 불이익 줄 생각도 없고 잘해줄 생각도 없고 그냥 이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동서가 저한테 사과를 하든 막말을 하든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관심 밖의 인물이었으니까요. 동서가 저를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저는 동서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동서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죠. 그랬더니 더 안다라는 쪽은 동서더라고요. 명절에 제가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옆에 쪼르르 다가와서 일을 돕더라고요. 평소에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상황에 따라 눈치껏 행동하는 게 제 눈에는 더 얄미워 보였지만요. 형님, 늦게 와서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온다고 달려왔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요. 죄송해요. 형님, 허리 안 아프세요? 몇 시부터 일하신 거예요? 이제 좀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데 애를 쓰더군요. 그렇다고 그게 뭐 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겠어요? 병원장님한테 찍힌 거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애쓰는 거였죠. 처음 태도와 달라진 태도도 전부 자기를 위한 일이지 저를 위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해. 애쓸 필요 없으니까. 나 말고 어머님이나 도와드려. 어머님이 더 힘드셔. 제 말 한마디에 동서가 바짝 군기가 들어서 재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과한 태도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별로 예쁘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왜 저렇게 오버를 하나 싶었죠. 그리고 요즘엔 시모의 태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 난 괜찮으니까 네 형님이나 좀 도와주어라. 가게에서 일하다가 또 시댁에서 일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니? 동서를 은근히 어려워하던 시모는 이제 동서를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동서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가 묘하게 바뀌었죠. 저도 일하다가 온 건데. 어머님, 제가 무슨 일부터 하면 될까요? 시키시는 일은 전부 다 할게요. 어머님, 제 얼굴도 안 봐주시고 저 서운해요. 일하느라 바쁜 거 안 보이니? 네가 옆에서 보면서 필요한 거 도와주면 되겠구나. 똑똑한 애가 뭘 일일이 물어보고 그러니? 너도 참 답답하게 군다. 어머님, 저희 병원의 병원장님이 형님이랑 잘 아는 사이더라고요. 어머님도 알고 계셨어요? 형님이 저번에 도시락 들고 오셨는데 병원장님이 형님을 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정말 가까운 사이더라고요. 저 엄청 놀랐잖아요.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분이 네 형님네 가게에서 단체 주문도 하시고 그러잖아. 사돈 어른이랑 어릴 때부터 절친이라고 하시더라. 그 병원에 사돈 지분도 있다고 들었어. 지분도 있었어요? 전 그건 몰랐어요. 어머님이 병원장님한테 제 얘기 좀 잘해달라고 형님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동서의 말에 저와 시모가 동시에 동서를 노려봤죠. 저한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시모에게 말하는 동서의 잔머리가 참 밉더라고요.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왜 갑자기 그런 부탁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뭔 일 있는 거니? 동서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모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동서에 대해서 뒷담화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동서를 위한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서요. 상황을 모르는 시모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의아했을 거예요. 동서가 내내 도도하게만 굴다가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짐작만 했겠죠. 특별히 그런 건 아닌데 이왕이면 형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면 더 좋잖아요. 동서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를 쏙 빼놓고 말하더라고요.
차라리 자기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크게 반성했다고 말하면 덜 미웠을 텐데. 자기가 한 미운 짓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어요.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심산이었죠. 괜히 그런 부탁하는 거 아니다. 중간에서 네 형님은 뭐가 되니? 네 회사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알아서 하는 게 가족끼리 서로를 위하는 거야.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그런 부탁하는 건 어려워해야 하는 일인데 너는 말을 참 쉽게도 하는구나. 시모가 이토록 제 편을 들어주시는데도 이유가 있었죠. 시모가 저희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모인데 알바비는 용돈 드리는 겸 넉넉히 드렸더니 시모가 너무 기뻐했어요. 내가 이래서 돈 버는 거 살면서 처음 해본다. 근데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앞으로는 우리 가게 홍보도 하고 더 열심히 일할게. 고마워요, 사장님. 저에게 알바비를 두둑이 받은 시모는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벌어본 건 처음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하셨고요. 또 같이 일하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옆에서 보셔서 그런지 저를 대하는 태도에 존중이 담겨 있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모도 진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 저도 알고 있는 터라 돈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나는 네가 도시락 가게 한다고 해서 요리 좀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연구도 정말 많이 하고 노력도 정말 많이 하는 게 보인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인데 앞으로 이 가게가 진심으로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내 며느리지만 정말로 존경스러워.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요. 저 정말로 제대로 해보고 싶거든요. 나중에 크게 확장해서 2호점도 내고 싶어요. 그냥 부잣집 딸내미인 줄로만 알았지. 네가 이렇게 장사에 소질이 있는지는 몰랐다. 너는 맏며느리답게 참 의젓하고 성격도 싹싹한데 에휴, 둘째는 영 얄밉게만 군단 말이야. 일 좀 같이 하려고 하면 혼자만 빠져있고 평소에는 내가 전화를 걸면 전부 안 받더라. 그래, 요즘 며느리들은 시애미가 전화하는 거 싫어한다는 걸 나도 알기는 하지만 어쩌다 전화를 받아도 나한테는 얼마나 쌀쌀맞은지. 내가 민망해서 걔한테는 전화도 못 걸겠더라. 그래서 자꾸 너한테 연락을 더 많이 하고 그랬는데 괜히 너한테 미안하고 그랬어. 내가 시애미 된 입장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나는 네가 더 마음에 가더라. 시모가 은근슬쩍 동서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더라고요. 그런 얘기에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시모도 동서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제법 쌓여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동서가 시모에게도 얼마나 쌀쌀맞게 굴었는지 예상이 되더라고요. 의사가 아니면 전부 무시하는 동서가 시모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저는 동서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제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동서에 대해서는 그냥 제 머리에서 지우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 제 생각을 시모도 읽었는지 동서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고 그저 같이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나름 상사 대접도 해주더라고요. 커피 먼저 드세요, 우리 사장님. 덕분에 내가 네 덕에 요즘 옷도 편하게 사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고객들이 우리 음식 먹고 맛있다고 하면 내일처럼 기뻐. 그래서 동네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홍보 정말 많이 했다. 나 정말 괜찮은 직원 아니니?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어머님만한 분이 없죠. 우리 가게 홍보도 해주시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하시는데 가끔은 걱정도 돼요. 너무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힘드시겠지만 저랑 오래 같이 일해주세요. 그리고 꼭 쉬엄쉬엄 일하셔야 해요. 그래야 저도 어머님이랑 오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더 고맙다. 나 여기서 오래오래 열심히 일하고 싶어. 맡겨만 줘. 저와 시모가 열심히 일한 덕분이었을까요?
우리 도시락집은 동네에서 꽤 인기가 있었어요. 단체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배달 주문도 많이 들어왔죠. 그 대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돈도 많이 벌고 즐겁기만 했죠. 이렇게 좀 더 일하면 친정 아버지에게 빚진 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했어요. 형님, 저 이대로면 병원 생활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아요. 병원장님이 저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저 병원장님한테 찍힌 거 전부 형님 때문이잖아요. 형님이 병원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시면 안 돼요? 어느 날 바빠 죽겠는데 동서가 전화를 해서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징징대는 소리 들어줄 여유가 없었죠. 정말 반갑지 않은 전화였어요. 그냥 서로 어쩌다 명절에만 보고 연락도 안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저에게 전화하는 일이 잦아서 귀찮았죠. 동서, 그게 왜 나 때문이야? 그거 동서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남 탓을 하려고 해도 정확히 보고 말해야지. 일만 잘해봐. 병원장님이 동서에게 쌀쌀맞게 하시겠어? 나랑은 상관없는 일 같은데 나한테 우는 소리 좀 그만하고. 그리고 동서도 사람들한테 쌀쌀맞게 대하면서 남이 동서한테 그러는 건 싫어? 의외네.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가 언제 또 그렇게 쌀쌀 맞았다고 그러세요. 제가 형님한테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오랫동안 마음고생했어요. 저도 정말로 반성하고 있다고요. 동서가 나를 무시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겨우 말 몇 마디로 내 기분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 내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인 것 같아? 동서는 자기만 똑똑한 줄 알더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 알고 있어. 사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닌 거 나도 잘 안다고. 형님, 저 이제 정말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제가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나 동서랑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싫거든? 다시는 이런 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나는 동서랑 전화 통화할 필요도 없고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니잖아. 형님, 딱 한 번이면 돼요. 형님은 병원장님이랑 친해서 그 정도는 일도 아니잖아요. 동서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그런 노력까지 들여야 해. 동서는 이제 와서 내가 아쉬워? 그 뒤로 동서는 제 눈치만 보지. 저에게 감히 병원장님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더라고요. 잘된 일이었죠. 그래서 요즘엔 어떻게 지내냐면요. 시댁에선 예쁨 받고 하는 일은 잘 풀려서 돈도 많이 벌고 얄미웠던 동서는 제 눈치를 보며 제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더라고요. 동서는 요즘에도 종종 전화를 해서 저에게 우는 소리를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디저트 가게에서 사온 건데 일하다가 당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드시라고 사왔어요. 우리 셋이 수다도 떨면 좋겠다 싶어서 저 오늘 반찬 내고 왔어요. 아이고, 근데 이걸 어쩌나. 우리가 오늘은 단체 주문이 있어서 바빠서 말이야. 그냥 놓고 가라. 우리가 나중에 알아서 먹을게. 가서 밀린 집안일이나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너 우리랑 수다 떠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넌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애 아니었니? 가끔은 간식 같은 걸 사서 가게로 찾아와 저와 시모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시모도 저도 별 반응을 해주지 않고 있죠. 무시할 대로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애쓰는 동서가 밉기만 하거든요. 에이,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같이 있고 싶어서 일부러 반차까지 내고 왔는데요. 동서, 굳이 와준 건 고마운데 우리 정말 바빠서 그래. 손님들 오면 우리랑 아는 척하지 말고 조용히 가줬으면 좋겠어. 디저트는 얼마였어? 내가 돈 줄게. 아, 배달비랑 같이 주면 되나? 무슨 돈을 주신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두 분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저 이만 가볼게요. 항상 저에게 비아냥대고 저를 무시하던 동서는 그렇게 기가 팍 죽어서 저희 가게에서 나가더라고요.
좀 안타까워 보일 정도로 기가 죽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어디 변하나요? 저는 동서가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동서와 가깝게 지낼 생각은 없어요. 저를 무시하던 동서를 제대로 혼내준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의 피로를 날리는 청자님들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다가 사연을 보내게 될 일이 생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망나니 같은 제 아들 녀석이 이렇게까지 어미속을 썩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거든요. 전 그래도 자식을 잘 키우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아들 녀석이 엇나가기 전까진 말이죠. 그래요. 3대 독자 집안에서 태어난 독자라고 엄마인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한들 주변에서 오냐 우쭈쭈 해주니 애가 거만한 건 사실입니다. 워낙 시부모님이 어화동동하며 아들이 잘못한 것도 귀엽게 보고 쉽게 용서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달려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제 아들이지만 정말 가끔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때리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라도 잡지 않은 것이 후회될 따름이네요. 어렸을 때는 귀여운 사고뭉치 정도였던 아들은 커가면서 점점 불량 청소년이 됐습니다. 사고치고 다닐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군대 다녀오고 나서는 잠깐 정신 차리나 했더니 이 개망나니 아들이 이번엔 뭔 타투이스트를 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집안에서 안 된다 해도 본인은 멋있어 보인다면서 온 가족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타투이스트니 뭐니 자신만의 예술을 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 미친놈이 대학교까지 자퇴했다 하더라고요. 좋은 학교는 아니고 솔직히 돈만 주면 갈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대학이었지만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은 꼭 따길 바래 거기라도 가라고 한 건데 정말 이제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집 나간 아들이 잘 지내나 싶어서 연락을 하면 부모 연락이라고 전화를 그냥 뚝뚝 끊어버리고 당시에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은 생각에 그냥 의절하고 살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못했던 건 역시나 3대 독자라는 그 단어 한마디 때문이었죠. 시댁 식구들 전부가 의절하겠다 펄펄 뛰는 저를 붙잡고 말렸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따로 살다가 아들이 며느리라고 어떤 애를 집에 덜컥 데려온 겁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저 닮은 며느리 데려온 거 아닌가 싶어서 한동안 며느리를 경계하면서 지냈죠. 그런데 생각보다 며느리는 아들 녀석과 반대로 엄청 소심하고 얌전한 친구더군요. 게다가 온몸에 문신투성이인 저희 아들과 다르게 어디에도 문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하루는 물었어요. 너 정말 우리 재현이랑 사귀는 건 맞니? 정말 결혼하려고? 네, 재현 씨가 절 얼마나 잘 챙겨주는데요. 저 재현 씨와 결혼하고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어떻게 이리 참해 보이는 남의 집 딸내미를 데려왔는지. 솔직히 제가 며느리 부모였으면 제 자식 같은 놈한테 절대 못 준다 반대했을 겁니다. 아무튼 그럼 어떻게 둘을 결혼시켰냐 궁금하시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쪽만 결혼 허락하면 끝이라고. 우리 벌써 결혼 허락받고 왔는데? 얘네 집에서는 나 완전 환영한대. 솔직히 나만한 남자가 또 어딨어. 그렇지 자기야? 저희한테는 아예 말도 없이 이미 사돈집에 가서 결혼 허락까지 마쳤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제가 그래도 예의는 차려야지 상견례 하자. 이렇게 말해도 아들 녀석 막무가내로 그냥 결혼하고 살겠다고. 그나마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며느리였으니 제가 넘어간 거지. 아니었으면 아들이고 나발이고 결혼 못하게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며느리네는 집안 형편이 변변치 못해 보였고 직업도 없는 백수라는 점도 걸렸지만 저희 아들이 젖꼬라진데 뭐 조건 따질 처지였겠습니까? 좋은 집안에서 저렇게 문신으로 도배한 놈을 누가 사위로 들이겠어요. 한숨이 푹 나올 정도로 걱정되는 아들 녀석의 결혼이 끝나고 속 시끄러운 일들이 지나간 후 어느 날 아들 녀석이 오랜만에 집에 놀러온다 전화를 하더군요. 평소에 자기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던 놈이었으니 뭐 때문에 오나 아직 꿍꿍이가 뭔지 아들의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걱정이 산더미였죠. 역시나 이놈의 아들 조용하게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사업자금 좀 빌려줘. 나 다른 사업 좀 한번 해보려고. 가정도 꾸렸으니 이제 나도 제대로 돈 벌 일을 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타투이스트인지 뭔지는 어쩌고. 그것도 사업이라면서 이미 돈 가져갔잖아. 아, 몰라. 사람들이 내 실력을 몰라준단 말이야. 그래서 타투이스트 그만하고 새로운 사업 하나 해보려고. 엄마는 아들이 잘 되고 싶어서 노력하겠다는데 그렇게 못 믿어? 아들의 말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벌떡 일어나서 뭐? 하며 놀랐습니다. 그렇겠죠. 저 타투인지 뭔지 아는 것 때문에 집 나간 지 3년 만에 며느리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저희 돈을 들고 간 게 겨우 3달 남짓 지났나? 했던 때거든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안 돼. 너 결혼도 모은 돈 없어서 엄마 아빠 돈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돈을 달라고?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달라는 녀석한테 난 볼 일 없다. 아, 왜? 다른 집에서는 사업한다고 하면 부모가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리고 3대 독자인 내가 사업 잘해서 집안에 도움도 되면 엄마 아빠도 좋은 거잖아. 철없는 아들은 계속해서 사업하겠다고 저와 남편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니 저와 남편은 계속 안 된다고만 했죠. 그럼에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안 되면 다음 날도 안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집에 찾아와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돈 달라고 말이죠. 속 시끄러운 일이 계속 반복되니 남편이 한숨을 크게 푹 쉬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자식이라도 낳고 와서 말해. 니놈 자식도 애가 있으면 가장 노릇은 하겠지. 남편의 이런 조건에 더 불안해진 것은 저였어요. 솔직히 손주 싫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아들이 데려올 손주가 기대가 되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철딱선이 없는 것이 이런 자기 아빠 말만 듣고는 대책 없이 애를 불쑥 만들어 올까 걱정이 됐죠. 그리고 그 손주를 결국엔 누가 볼지 걱정도 태산이었고 말이에요. 제대로 된 자리도 잡지 못한 아들이 자식을 온전히 잘 보살필 리 없잖아요. 제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돈을 준다니 좋아하는 아들에게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도 제발 애가 생기면 철 좀 들어.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는 자식 새끼 노릇만 할 참이냐? 자식 생기면 내가 지원하고 사업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같이 봐줄 테니 이번만큼은 네 엄마랑 나 실망시키지 마라. 사실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3대 독자라는 말 앞에서 했었죠? 아마 걱정이 됐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번에는 딸 자식만 낳고 아들은 없으면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일찍부터 손해 보게 해서 꼭 아들을 낳게 만들 작정이겠죠. 제 남편이지만 이다지도 보수적인 행동에 덩달아 같이 한숨이 나올 지경이에요. 저희 집안 사정에 괜히 며느리만 피해는 보지 않을지. 같은 여자 입장으로서 좀 걱정이 됐죠. 아무튼 아들은 남편의 말에 알겠다 이야기를 하고 거의 4달쯤 뒤인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식에 경악을 했죠. 며느리가 진짜 손주를 임신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아들 때문에요. 저희는 아들과의 약속도 있어서 손주를 뵌 며느리를 보고 아들 사업 자금을 대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추 며느리가 출산할 시기쯤 저희가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적금이 만기가 돼서 그걸 일부 떼주기로 남편과는 이야기를 마쳤죠. 저는 심란해 죽겠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에도 며느리가 손주를 뱉다는 생각에 흐뭇한지 아무 걱정도 안 하더군요. 전 벌써부터 아들 녀석이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걱정인데 말이죠. 덩달아 저희 미래도 걱정이 되고 말이에요. 남편은 아들 녀석이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냐고 남자란 것들은 원래 지킬 것이 생기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니 뭐라 말은 할 수 없고 알겠다 하고 넘겨야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첫인상처럼 연약하고 가녀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며느리를 데리고 집에 방문할 때면 임신을 한 아이가 어째 가뜩이나 마른 사람이 더 말라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임신하면 먹덧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살이 많이 찌잖아요. 아니면 살들이 붓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 며느린 그렇지 않았어요. 배만 조금씩 불러갈 뿐 오히려 다른 부분들은 삐쩍 마른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봤죠. 우리 재현이가 어떻게 임신했다고 잘해주긴 하니? 내 자식이지만 영 미덥지가 않아서. 너 갈수록 말라가는 것 같아서 걱정도 되고. 아, 처음에는 매일같이 제 옆에 있어줬는데 지금은 사업 준비한다고 바빠서 집에 잘 안 있어요. 아직 타투샵을 관둔 것도 아니고요. 퇴근 후에도 사업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바쁘다 하네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사업 준비한다고 그런 건데. 저도 모르게 머리를 탁 치고 싶더군요. 제 예상대로 이놈의 자식이 임신한 며느리를 두고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놈의 사업 준비는 꼭 싸돌아다니면서 해야 하나요? 게다가 이놈이 정말 사업 준비를 하는 건지 아니면 핑계를 대고 놀러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으니. 제 자식이지만 정말이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말했죠.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아들 대신 나라도 해주겠다 말입니다. 그러다 며느리 임신 5개월 때 제법 큰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먼저 저한테 다급히 전화가 왔더라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급히 연락하는 애가 아니었는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전화도 받기 전에 걱정부터 들었죠. 어머님, 저 지금 밑에 피가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저 어떻게 해요? 처음 겪는 일에 며느리는 당황한 모양인지 말도 더듬으며 어떻게 할지 모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당황은 했지만 저까지 당황하면 며느리가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일단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임신하면 가끔씩 그런 일도 생기고 하는 법이야. 일단은 움직이는데 문제는 없는 거지? 네,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계속 자꾸만... 그래, 네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안다. 일단 지금 이렇게 있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니 같이 병원 한번 가보자. 내가 같이 가줄 테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지금 출발할 테니 10분 뒤에 집 앞에서 보자. 며느리에게 일단 진정하고 데리러 갈 테니 바로 병원으로 갈 수 있게 문 앞에서 기다릴 수 있겠냐 물었죠. 며느리는 다행히 움직이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당장에 달려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며느리가 다닌다는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다행이라면 그냥 자궁이 약한 며느리였기에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더군요.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죠. 며느리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산이라는 것이 아이만 잃는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의사의 말에도 불안한지 자꾸만 안절부절 못하고 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달래주었죠. 의사가 괜찮다 했으니 괜찮아. 그래도 일단 당분간은 집에서 푹 쉬고. 어떻게 집에 바로 갈래? 데려다 주마. 며느리를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이날따라 화장실이 급하더라고요.
며느리 때문에 긴장을 한 탓인지 집까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화장실 좀 쓸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며느리는 한참을 우물쭈물하더니 네라고 대답하더군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가는 게 싫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안 꼴을 보고 거기서 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아들네외 집에 들어가게 된 거라 둘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긴 했는데 집안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기저기 술 먹은 흔적하며 허물을 벗듯 여기저기 벗어놓은 아들의 옷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자 몸도 좋지 않은 며느리가 얼른 가더니 주섬주섬 정리를 하지 뭡니까?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려 넌 그냥 저기 앉아서 쉬고 있어. 내가 정리하마 하고 며느리 대신 얼른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놈 자식이 임신한 며느리 혼자 집에 두는 것도 모자라 거의 집에서 가정부 취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순간만큼 며느리에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며느리를 챙겼어야 했는데 말이죠. 안사도는 며느리가 20살 때 이미 돌아가셨고 바깥사도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거든요. 한마디로 친정에서 임신한 며느리를 케어해주기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손수 케어해줄 생각조차 못했다니. 나이만 먹었지 저도 참 생각이 짧다는 자괴감이 들어 반성의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못난 제 자식을 만나 이렇게 고생하는 며느리.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이날 후로 종종 들러서 반찬도 해다 주고 같이 청소도 해주는 등 열심히 챙겨줬습니다. 내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되어주자 싶었죠. 역시나 며느리는 첫인상도 그랬지만 정말 조용하고 유순한 편이더군요. 제가 뭘 말해도 좋아요, 괜찮아요. 어쩌다 내 아들 같은 녀석을 만나 이리 사는지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며느리와 보내던 어느 날 저녁, 그날은 일찍 들어온 아들한테 잔소리를 잔뜩 늘어놓고 임신한 아내한테 제대로 해라! 단단히 일러놓고는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현관을 나서는 저를 며느리가 탁 잡는 겁니다. 어머님, 오늘은 자고 가시면 안 돼요? 오늘만 저희랑 같이 지내고 가세요. 어때? 원래 이러던 애가 아닌데 갑자기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되냐 애원을 하니 깜짝 놀랐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러니 아들 녀석이 옆에서 이러면서 평소 하지도 않던 저를 생각해 주더라고요. 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아무리 자기 열심히 챙겨준다지만 어린애처럼 어리광 부리면 안 되지. 엄마도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편하고. 며느리의 이상한 모습에 평소 같았으면 그냥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다음 날에 개모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며느리의 이런 청을 들어주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대한 며느리 마음이 상하지 않게 말했죠. 미안하다. 내일 내가 개모임에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 그래서 짐 정리도 해야 하고 자기 전에 확인할 것도 있어서 오늘은 좀 힘들겠구나. 다음엔 같이 있자. 괜찮지? 제 이런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영 안 좋더라고요. 다음이란 말에 뭔가 포기를 한 듯한 그 눈빛. 그 눈빛을 그대로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내일 여행은 10시 출발이니까 새벽에 일찍 나가지 뭐. 하는 마음으로 다시 며느리에게 말했죠. 네 표정이 그러면 내가 막상 가기 어렵지 않니? 그래, 그럼 네 말대로 오늘은 자고 갈까? 나가는 거야 새벽에 가도 늦진 않으니까. 그런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환해졌지만 반대로 이젠 아들이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갑자기 불쑥 이러는 겁니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아들 집에서 이렇게 갑자기 자고 가는 건 그렇지. 이 사람이 아무리 애가 있다지만 우리 아직도 신혼이야. 신혼? 너희가 무슨 신혼이라고 그러니? 그리고 내가 자고 가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엄마가 자식 집에서 좀 하루 묵고 간다는데. 그럴 거면 미리 얘기를 하던가. 제가 자고 가란다고 자고 간다고? 나는 내 의견은 안 중요해? 내일 당장 나도 빨리 나가야 하는데 엄마 있으면 불편할 나는 생각 안 하냐고. 방금까지는 제 생각한다며 일찍 가야 한다고 했던 아들이었는데 제가 자고 간다고 말을 하니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이렇듯 제 집에서 제가 한시라도 빨리 나갔으면 하는 아들의 말에 기분이 잔뜩 상했죠. 계속해서 빈정대는 아들에게는 그래, 아주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면서 상한 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나왔습니다. 며느린 이런 분위기에 혹시나 자기가 괜히 말을 꺼내서 그런가 잔뜩 뒤에서 움츠려 있었는데 저는 네 잘못 아니니까 다음에 보자 라고 며느리를 타이르며 그날 아들의 집을 나섰습니다. 제 속이 좀 상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됐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뒤로는 한동안 아들이 없을 때만 며느리 챙겨주고 저녁 시간이 돼서 슬슬 아들이 올 것 같으면 더 있으라고 며느리가 붙잡아도 아들 꼴도 보기 싫고 거기에 저와 아들 싸움에 불편할 며느리도 보기 싫다면서 그냥 일찍 집에 돌아오게 됐죠. 제 아들이지만 그날 그렇게 제가 마음속 이야기를 표출하고 나갔음에도 저에게 문자든 전화든 뭐로든 간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불효자였으니 아무리 엄마라지만 쉽게 아들 녀석에게 눈치 보며 굽히고 들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저도 자존심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며느리의 출산 예정일이 됐습니다. 오늘이 출산일인데 배가 아프거나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니? 보통 예정일 전이나 예정일에는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이 가득할 텐데 며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초조한 모습을 보이면 며느리도 긴장할까 싶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유도분만도 예약했잖니 하며 달래주었죠. 전 당연히 며느리의 옆에 아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들놈이 아무리 골 때리는 놈이라지만 제 부인 출산 예정일에도 첫 싸돌아다닐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유도분만 예약 시간에 맞춰 며느리랑 늦지 않게 가라고 신신당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들 녀석 좀 바꿔달라고 며느리에게 말했는데 세상에 아들놈이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긴장하고 있을 며느리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재현이 이 녀석은 어디 갔어? 왜 이렇게 조용해? 자기 아내가 애를 낳니마니 하는데 그 타투인가 뭔가 한다던 가게도 지난달에 관둬서 어차피 지금 백수 상태 아니니? 아, 재훈 씨 지금 사업 때문에 뭐 조사한다고 아침부터 나갔어요. 그러곤 지금까지 아직 소식이 없네요. 아니 대체 무슨 조사를 하길래 지 와이프 출산일인데 그런다니? 그게 꼭 오늘 해야 할 일이래? 걔가 너 오늘 출산 예정일인 거 유도분만 예약한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아? 남편이란 놈이 어찌 제 자식까지 아내를 집에 두고 나간단 말이야? 죄송해요.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서요. 남편한테 물어봐도 꼬치꼬치 캐묻고 간섭한다고 싫다 해서. 그럼 지금 전화라도 해볼까요? 아휴, 아니다 됐다. 큰소리 내서 미안하구나. 일단은 너도 그럼 시간 맞춰서 택시 불러서 오렴. 괜히 돈 아낀다 무다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제 자식이지만 정말 어떻게 내 배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는지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며 웃고 말더군요. 전 혹시나 그런 며느리가 긴장할까 싶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며느리의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출산 예정일에 산모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도 덩달아 스트레스를 받아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 혼자 병원에 가라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말했죠. 아가, 혹시 그럼 내가 같이 병원에 가줄까? 어차피 오늘 있던 약속이야 취소하면 그만이야. 네가 중요하지 그까진 약속이 중요하겠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전 어머님이 이렇게 제 걱정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려. 하나뿐인 며느리의 제 못난 아들 자식도 집에 없다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전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며느리와 같이 병원에 갈 생각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린 깜짝 놀라며 한사코 괜찮다면서 혼자서도 갈 수 있다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자기 의사를 단호하게 밝히는 아이가 아닌데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며느리를 존중해 주기로 했죠. 아무튼 그렇게 며느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저도 잠시 처리할 일이 있어 밖에 나가 있었는데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전화를 끊은 지 1시간 반 정도 됐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던 일도 제대로 못 끝내고 얼른 그 근처에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타서 며느리가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죠. 간호사가 하는 말이 다행히 며느리랑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하더군요. 며느리가 다친 것도 엄청 심한 건 아니었고요. 다만 며느리가 찻길이 부딪힌 충격으로 뇌진탕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서 치료를 하긴 해야 하는데 이게 검사를 하려면 MRI도 하는 게 좋고 해서 그냥 제왕절개로 빠르게 진행을 하자고. 검사하는 일도 그렇고 뇌진탕 때문에 들어갈 약물 투여도 그렇고 아이한테는 썩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저보고 언제 도착할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런 간호사의 말에 동의를 하며 지금 최대한 빠르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일단은 며느리에게도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저 역시도 예전에 경미한 사고로 뇌진탕을 겪어본 경험이 있었으니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날 며느리의 몸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시기사님께 죄송하지만 최대한 서둘러서 병원으로 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며느리를 찾았는데 출산이 임박한 산모 환자라 그런지 저를 얼른 며느리에게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나마 다행히도 며느리는 아직까지는 견딜만한지 응급실 침대 위에서 얼굴만 잔뜩 찡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 먼저 진정하고 며느리에게 상황을 차근히 설명해줬죠. 간호사에게 한 번 들었던 내용이라도 가족이 또 한 번 제대로 설명하는 건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제왕절개요? 꼭 제왕절개를 해야 하나요? 안 그래도 간호사분이 설명을 해줘서 제가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왜? 수술이 무서워서 그래? 너한테 지금 처방해야 할 약이 뱃속의 애한테는 좋지 않대. 그래서 아이 먼저 꺼내자 하는구나. 간호사가 이런 말은 안 해주든? 해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제왕절개라고 하면 저 어차피 유도분만 하려고 했잖아요. 그건 지금 상태에서 어렵다고 하던가요? 크게 상관은 없다고 했지만 네 상태 때문에 그래. 나도 예전에 너처럼 뇌진탕 겪어봐서 안다. 너 이거 이렇게 넘어가다가는 나중에 더 큰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애를 빨리 꺼내고 제대로 치료를 먼저 받는 게 좋아. 간호사한테도 그렇게 하자고 동의했고. 며느리는 제왕절개란 말에 잔뜩 겁이 먹은 상태로 보였죠. 표정이 잔뜩 굳어서 다른 방법은 없냐고 한사코 묻는 며느리에게 저는 달래가면서 수술 그거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 하고 말해줬어요. 오히려 지금 제대로 뇌진탕 증상을 잡지 않으면 오래 고생한다고 설득을 했죠. 며느리도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자 그 이상은 별말 없이 알겠다 하더라고요. 이때 며느리의 표정은 조금 체념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죠. 제왕절개를 한다 치더라도 크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문제가 될 것도 거의 없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체념한 표정을 지을 일인가 싶어서 말이에요. 아무튼 제왕절개를 하겠다 며느리가 이야기를 했으니 저는 얼른 간호사에게 가서 동의서를 작성하고 수술을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말이죠. 다행히 바로 수술해줄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당일 수술이 바로 잡혔어요.
며느리는 하반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말이에요. 며느리가 사고당했다는 소식 듣고 아들놈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이놈의 아들이란 녀석은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제 자식을 가진 사람이 다쳐서 병원이라는데 제 속이 너무 답답했죠. 어차피 제왕절개로 크게 문제될 일은 없다 했으니 며느리의 수술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간 지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수술실에서 의사가 나오더니 저보고 소독하고 잠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애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노심초사하며 들어갔는데 의사가 수술실에서 며느리 옷을 젖혀서 보여주더군요. 순간 너무나 충격적인 걸 보게 돼서 입이 제대로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배에 있는 그건 바로 글자로 새겨진 문신이었어요. 정윤경은 조연재의 것, 통금 어길 때마다 8대, 기분 거슬리게 할 때마다 10대, 전화벨 3번 이상 울리면 15대. 이런 내용이 며느리의 배에 쓰여 있는 겁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한테 이게 다 무슨 이야기야? 하고 큰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의사는 며느리의 이걸 보고는 잔뜩 심각해져서 수술실 안의 의료진들과 이야기한 후 저를 부른 거였죠. 아무튼 제 물음에 며느리는 꺽꺽 오열을 하며 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제 아들놈의 새끼가 그런 망나니인 걸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의 말에 의하면 제 자식이 며느리를 지금까지 계속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전 처음엔 절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해서 의심도 안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재현 씨 집착이 심해지면서 이런 문신을 새겼어요. 전 하기 싫었는데. 저와 같이 듣고 있던 의료진들도 침통한 표정을 짓더군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정말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놈이 제 배에서 나온 놈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말이죠. 다행히 며느리가 임신한 후에는 대놓고 손을 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물건을 던지거나 쌍욕을 하며 위협하곤 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랑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다가 아들 전화를 딱 한 번 놓쳤는데 그걸 확인한 순간 며느리는 덜컥 겁이 났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자기는 그렇게 막 사는 주제에 내노란불에다 의처증까지 있어 며느리가 전화를 한 번만 안 받아도 난리를 치는 놈이었다고. 왜 문신에도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면 15대라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니 며느리가 잔뜩 겁을 먹은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날 어머님이 있어줬으면 했어요. 하필이면 어머님이랑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재현 씨 전화를 못 받는 바람에 제가 전화를 한 번이라도 늦게 받거나 못 받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어머님께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물었던 거예요. 부재중 전화가 찍힌 걸 본 며느리는 안절부절 못했던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란 놈이 문자에다가 쌍욕과 함께 집에 들어가면 보자 너 하고 보내놨으니 그걸 본 며느리가 잔뜩 겁이 났지만 다행히 집에서 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들놈이 며느리한테 당장에 무슨 짓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돌아간 뒤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아들놈이 무슨 짓을 할까봐 무서워서 며느리가 저보고 자고 가라고 한 거였죠. 머리가 아팠어요. 어쩐지 평소랑 다른 태도. 그래서 며느리가 자고 가라고 했을 때 표정이 엄청 절박한 거였구나 하고 이제야 이해가 됐죠.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에게 시어머니는 모르시니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심상치 않은 문신 내용에 며느리 말을 무시하고 저를 불러 알려준 거였어요. 저는 이런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 말을 하고 며느리에게는 일단 수술부터 제대로 받으라 했죠. 제왕절개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몸이 안 좋은 며느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제왕절개 수술 받고 있을 무렵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은 몹시 당황한 목소리로 며느리가 사고를 당했냐고 묻더군요. 아이는 무사하냐고요. 저는 아이랑 며느리 둘 다 무사하다고, 다만 며느리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임산부라 검사나 약물 투여가 아이에게 안 좋을 수 있으니 지금 제왕절개를 한다고. 후에 치료도 할 거라 전해줬죠. 그러자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제 아이를 가진 며느리한테 그딴 짓을 해놓고도 말이죠. 저는 그런 아들한테 당장 오라고 했어요. 지금 제 자식 가진 사람을 못 살게 굴어놓고 안도의 한숨이 나오냔 말이에요. 제 말에 아들은 볼 일이 있어서 당장은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투덜거렸는데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시끄럽다고 당장 올라오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애랑 집사람은 다 무사하다며.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 동의서도 엄마가 작성해줬다며. 너 같은 자식을 4배로 낳은 게 부끄럽다. 야, 너 사람 치고 다니는 거 고등학교 때 졸업하라고 했어, 안 했어? 하다못해 이제는 감히 아내한테 손을 대? 당장 올라와! 제 말에 아들이 허겁지겁 무슨 소리야? 알았어. 일단 지금 올라갈 테니까 가서 얘기해. 변명을 늘어놓고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올라왔더군요. 아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며느리가 제왕절개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들놈한테 며느리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아들한테 병원 앞에서 보자 말을 했죠. 병원에 도착한 아들은 아까 전화로 했던 말 무슨 뜻이야? 어디서 들었어? 하는데 순간 열이 확 올라서 아들의 뺨을 쳤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손댄 적이 없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았거든요. 너! 출산하면 주기로 했던 돈, 그건 너 같은 놈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네 엄마 말이 사실이냐? 너 정말로 며느리한테 손을 댔어? 너 어떻게 가장이란 놈이 네 아내한테 손을 대? 네 엄마 말대로 절대 너 같은 놈한테는 내 금쪽 같은 돈 줄 수 없다. 네? 돈을 안 주신다고요? 아버지, 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 아이 낳으면 주신다고 저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엄마도 왜 걔 편만 들어? 내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저한테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들은 남편은 정말 아연실색했습니다. 본인이 3대 독자라 너무 오냐오냐한 덕에 사람 인생 하나 날릴 뻔했다고 말이죠. 아니, 지금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돈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체 뭐 때문에요? 그리고 증거 있어요? 내가 제 아내한테 손댔다는 증거 있냐고요? 이놈 자식이 며느리 배에 그딴 짓을 해놓고도 모른 척 하더군요. 당연하겠죠. 며느리가 겁을 먹고 그런 문신을 저희한테 보여주지 않았을 거라 굳게 믿었을 테니 말입니다. 의사들이 봐도 어차피 가족이 아니니 아무 말도 안 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더군요. 물론 아들 생각대로 실제로 그런 의사도 있을 겁니다. 다행이라면 운 좋게도 며느리의 제왕절개를 맡은 의사 선생님은 양심 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겠죠. 그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저희 남편은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을 듣기도 싫다는 듯이 일단 저를 며느리 있는 병실로 올려보내려고 하더군요. 이놈의 새끼, 내가 정신머리를 고쳐놔야겠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이죠. 내심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수술 끝낸 며느리 혼자 오래 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남편과 제 행동에 아들은 안달이 났죠. 아니, 엄마 어디 가는데? 집사람한테 가는 거지? 나도 같이 가. 나도 내 얼굴이랑 수술한 와이프 얼굴은 봐야 할 거 아니야. 아들의 말에 남편은 당장이라도 제 뒤를 따를 것 같던 아들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너 병원 한복판에서 맞고 싶지 않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따라오는 게 좋을 거다. 내 오늘도 가만두지 못할 것 같으니까. 결국 아들놈은 남편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뒤에서 나도 내일 본다니까요. 내 아내 내가 보겠다는데 왜 막는데? 아빠!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끝까지 못 본 척을 하고 등을 돌려 며느리에게 갔죠. 그렇게 집으로 아들을 데려간 남편은 그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놈이 맞으면서도 이런 말을 했다 하네요. 아버지, 저 진짜 그 돈 주셔야 한다고요. 약속하셨잖아요. 저 그거 없으면 노름비 못 갚아요. 돈 준다고 해서 그거 믿고 지금까지 실컷 카드놀이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갑자기 안 준다고 하면 나는 어떡해. 이 말에 순간 머리가 휙 돌았던 남편은 더 세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 하는군요. 제 자식이 이렇게까지 몹쓸 놈인지 꿈에도 몰랐다면서 말이죠. 제 아들, 알고 봤더니 사업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고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도박만 처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이 내 아들이라니. 자기 아내한테 손 올리고 돈 필요해서 아내 임신시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해 듣는데 얼마나 혈압이 오르던지.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날 서로 깊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며느리를 절대 아들 녀석한테 보여주지 말자는 말이 나왔죠. 저희 병원 측에도 미리 말을 해놨어요. 저희 며느리 찾는 사람 중에 남편이란 사람이 연락이 오면 절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것도 말해주지 말라고 말이죠. 아들이고 나발이고 저희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아들에게 알아서 갚으라 선전포고를 했죠. 말은 잘한다. 우리가 왜 네 빚을 갚아줘야 돼? 도박? 너 어디까지 실망시킬 셈이야? 우리도 모른다. 너 알아서 해결해. 엄마, 하나뿐인 아들 인생 이렇게 망치도록 만들 거야? 까놓고 말해서 내 와이프가 엄마 자식인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만 이럴 수 있어? 내가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도 되면 엄마 아빠는 두 발 뻗고 지낼 수 있을 것 같냐고. 또한 그 뒤로 만약에 한 번이라도 며느리 찾는다면 며느리한테 말해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넣을 거라고 했어요. 이대로 며느리와 아들을 같이 두는 건 곧 태어날 손주한테도 몸조리를 해야 할 며느리한테도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거든요. 제발 엄마, 나 진짜 이번에 빚만 해결해주면 열심히 산다니까. 일단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용서 빌고 앞으로 잘하겠다 약속도 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너, 그 안 그래도 네 이름만 나오면 벌벌 떠는 애한테 접근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내 자식이지만 넌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야. 알아? 네 자식 가진 아내를 두고 도박, 빚.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잘한다니까. 어떻게 그럼 내가 걔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미안하다 용서 빌면 믿어줄 거야? 나한테 주기로 했던 돈 줄 거냐고. 다시 한 번만 네 입에서 그 애한테 접근한단 말 나오기만 해봐. 내가 며느리한테 말해서 너 같은 놈은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까지 넣으라 할 테니까. 아들 녀석은 저희와 이런 언쟁을 하고도 며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정말 웃긴 놈이죠. 제 자식이지만 어떻게 자식 뺀 지 아내를 두고 밖에서 도박까지 했던 놈이 며느리한테는 이리도 목을 매는지 저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쨌든 아들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불안한 마음에 저희는 며느리에게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걸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저희는 애를 썼습니다. 아들이 일하던 가게에 찾아가 강제로 문신을 했다는 증언도 확보를 했죠. 직원 말을 듣는 내내 정말 충격에 도가니더라고요. 이런 놈을 아들이라고 그간 믿어왔던 건가 싶었죠. 사실 저희도 아내분이 울면서 하기 싫다는 게 심상치 않다 싶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놈 보고 왜 아내한테 억지로 시키려고 하냐 뭐라고 하고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막았는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몰래 일보러 나간 사이에 그 미친놈이 지 아내를 가게에 데려와서 그 문신을 새겨버린 거예요.
아들과 함께 일했던 직원은 그때 당시의 일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말하더군요. 하필이면 사장님도 그때 안 계셨고 다른 직원은 왜소한 놈이라 무서워서 그놈이 하는 짓을 못 막았다 하나 봐요. 최대한 제가 자리를 지켰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 신고만 했어도 일이 이 지경까진. 저희에게 증언을 해준 직원은 며느리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 직접 사과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말도 하더군요. 정말 제 자식놈이 여기저기 민폐를 끼치고 다녔다는 사실에 열불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튼 그 외에도 저희는 일부러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비를 걸곤 며느리를 쳤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직접 내뱉도록 유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녹음을 증거로 며느리가 이혼 소송을 걸 때 제출했습니다. 그럼 걔가 딴 놈이랑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그걸 나보고 듣고만 있으라고? 그럼 버릇은 애당초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이 내용 말고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차마 여기서 말하기에는 어마무시한 욕들이 난무하여 적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혼 소송 관련으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봐야 했을 때는 변호사, 거기에 저희 남편까지 대동을 했습니다. 아들 녀석이 며느리에게 그간 했던 태도들만 들어도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단둘이만 있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을 했죠. 그렇게 마지막 이혼 소송이 끝나고 저희는 아들에게 주기로 했던 돈을 대신 저희 며느리에게 줬습니다. 그간 혼자 너무 힘들었을 며느리에 대한 위자료 같은 명목이었죠. 제 못난 자식은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줄 여력도 없었으니 어쩌면 저희가 그간 며느리와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으로 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저희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느린 한사코 저희와 같이 있길 원했지만 저흰 그러지 못했어요. 아무튼 많진 않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어느 정도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흔쾌히 남편과 결정한 일이었죠.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저희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님, 아버님 두고 제가 어딜 가요. 여기 손주도 있는데. 하면서 부득불 저희 곁에 있으려 했지만 저희는 완고했어요. 너 이대로 있으면 저놈 성격 절대 못 고쳐. 그리고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우리 아들 녀석이 절대 못 찾을 곳으로 가라. 애 양육비 같은 건 걱정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까지 완고하게 나오자 며느리가 잔뜩 움츠러들어 어머님, 아버님은 저에게 은인 같은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떠나요? 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같아서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며느리를 위해 단호하게 말했죠. 나도 너하고 손주랑 같이 살고야 싶지. 그런데 우리랑 같이 있으면 내 아들이란 놈이 언제 나타나서 깽판 칠지 모른다. 그렇다고 남편이랑 내가 항상 네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니. 그러니 좀 슬퍼도 떨어져서 지내자. 어쩔 수 없어. 며느리는 떠나던 날 엄청 울었습니다. 덩달아 저도 눈물바람으로 그런 며느리를 보내주어야 했죠. 아무튼 그렇게 떠난 며느리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 걸어서 안부를 전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손주가 많이 자랐다면서 오늘은 뭐를 했다, 오늘은 뭐하고 놀았다 하면서 손주의 하루를 전해주곤 했죠. 아들놈이 좀 잠잠해진 후엔 저희도 며느리를 1년에 5-6번 정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일부러 며느리한테는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말라고 항상 저희가 며느리가 사는 곳으로 가고 있죠. 아들놈이 저희 주변에 안 보인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벌써 이렇게 지낸 지도 5년 정도 되었네요. 제 아들 녀석은 현재 아무 지원도 없이 제 빚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이 미친놈이 빚 무서운 줄도 모르고 2억이란 돈을 빌려서 도박에 날렸더군요. 다행스러운 건 아직 사채까지 쓰진 않았고 3금융권 은행까지만 손을 대서
본인이 스스로 수습은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 제발 이번 달은 생활비 조금만 빌려주세요. 네? 저희는 아들에게 돈 한 푼도 쥐어주지 않고 있어요. 본인이 진 책임은 스스로가 해결하라 하고 방관하는 중이죠. 이 녀석은 자기 빚에 허덕이느라 양육비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통장에서 나가곤 했지만 훗날 이 못난 놈에게 다 청구해서 받을 예정이에요. 손주와 며느리는 지방 어디서 살고 있는데요.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나이가 되고부터는 자기도 손 놓고 있기 싫다며 며느리는 집 근처에서 적게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리니 풀타임은 그렇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 정도는 벌어다 쓰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며느리가 힘들다 하면 나서서 도와줄 생각이 만만이기에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하라 했습니다. 심약한 며느리가 제대로 도움을 청할진 걱정이지만요. 그래도 아직 어린 손주가 제 엄마가 힘들어한다 말을 해주니 참 다행이랄까요. 저희는 이번에 뼈저리게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남들이 자식 때문에 욕을 하는구나 알게 되었죠. 사실 저는 경험으로 인해 제 사연을 듣게 될 청자님들께 경각심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제 자식이 귀하다는 건 물론 저도 알고 청자님들도 그러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고대로 자식 말만 믿어서도 안 되고 자식이라고 우쭈쭈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걸 전 이번에 깨달았어요. 물론 하나뿐인 가족이고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요. 그 자식의 행동이 때로는 누군가의 귀한 자식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고해성사 같은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요. 더운 날씨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